제가 이제 암 환자고 4기 환자니까 언제든지 죽음이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이 지구에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주차에는 건강하면 괜찮지, 2주차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3주차에는 돈돈 하다가 4주차가 돼서 의사 선생님을 보면 또다시 건강이 최고지,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거를 1년을 반복을 했어요. 계속 이 주차별로 생각이 달라지는데, 제가 여기서 왜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모토를 가지게 됐냐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세요. 네. 앉아 계시면 네.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차로 왔어요. 오늘은 차로 왔고요. 그래도 많이 안 막혀서. 운전해서 네. 오신 거죠? 예, 직접 운전해가지고. 운전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 돼가지고요. 네. 네, 운전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한잔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호영 작가님을 급하게 이렇게 꼭 모셔야겠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데니님과 함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번아웃에 대해서 좀 되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막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의 지침이 왔지? 라는 좀 이야기를 좀 지나가면서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니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근원이 아마 불안이라는 것에서 오는 거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저희 다정도감 채널에서는 늘 우리 스스로한테 이럴 때마다 다정해져야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를 좀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입장이고, 네. 그런 영상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이 마음의 어떤 부침에 허덕이면서 이 이야기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리고 그 마음을 컨트롤 잘 못하면 또 막 엄청 다그치잖아요. 네. 스스로 채찍질하고 계속 더 밀어붙이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좀 깊게 하다 보니까 데니님의 표현에 의하면 호영 작가님이야말로 불안이라는 정서를 엄청 가까이에서 마주하시면서 잘 다루시는 분이시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삶을 살아갈 때 호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과찬이신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호영 작가님을 처음 이렇게 마주하기 전까지 그래도 한 번 더 호영 작가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영상도 찾아보고, 또 데니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들었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호영 작가님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네.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을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암 4기 환자로 7년째 투병 중이고요. 제가 투병하면서 겪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미래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재산을 모아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신장암이라는 이벤트를 만나면서 정반대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반강제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 근처에서 아주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진관 사장 정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세로 사는 삶? 그래서 저희는 그 의미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쵸.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맞아요.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네, 월세로 사는 삶?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쵸.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수술을 하고,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찾는 주기가 3주에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주사를 맞고 다음 3주를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암 환자고 4기 환자니까 병이 진행이 빠르고 위중하니까 언제든지 죽음이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주라는 기간과 죽음이라는 것이 합쳐졌을 때 어쩌면 이 지구에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또 그게 3주 텀이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에 월세로 머무는구나. 뭔가 모든 인간은 다 유한한 삶을 살지만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유한한 삶이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런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월세로 사는 삶.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가님께서 계속 네. 그 월세를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전세였으면 좋겠고 그쵸. 나중에는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삶이 저에게 계약서를 써준 적은 없는데 네. 제가 월세라고 지금 표현하는 부분이 뭐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이제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네. 마주하는 의미에서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어떤 이름을 지으셨다는 게 전 되게 멋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되게 용기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용기나 솔직함을 네. 잘 갖춘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더욱이 그런 작가님의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자세, 그게 되게 궁금하고 되게 멋지다는 인상이 되게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다 네, 그쵸. 유한한 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도 유한한 걸 알지만 또 웃기게 아이러니하게도 살면서 시시각각 맞아 나는 끝이 있지라고 또 네.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주 하긴 어렵죠. 그쵸. 네, 저도 그랬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께서 명명하신 그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네.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유한함을 좀 일깨워준다? 네. 그래서 더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걸 자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월세로 사는 삶의 이전의 삶은 네. 혹시 또 어떠셨는지? 뭐 저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좋은 집, 좋은 차, 또 재산을 축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많이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로 나누고 싶진 않고 응당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발전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발전하는 모습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항상 부족하니까 조금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돈을 버는 것에 많이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하죠. 그러면 저도 뭐 앞으로 제가 그리는 미래가 있고 또 살아가려면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요. 지금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이렇게 좀 모으고 싶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뭔가 어떤 그런 경제적 자유를 원했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네. 더 그럼요. 되게 네. 여유 있게 되셨다고 그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왜 꼭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떤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어떤 그런 불안이 올 때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이게 얻으면 이 불안이 없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긴 그죠. 들겠지만 각자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이유가 다르잖아요. 네. 작가님은 왜 그렇게까지 어떤 경제적 자유를 원하셨던 건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심지어 암 환자인 지금도 제가 그렇게 경제적인 거에 항상 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뭐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어떤 평균 정도는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조금 그렇게 항상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제가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양궁이라는 종목을 했었고
그때는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양궁 국가대표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대회도 많이 나갔고 그걸로 이제 뭐 중고등학교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때였으니까 진짜로 국가대표를 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어린 마음에 10살이었으니까요. 아,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는 뭐 재능의 영역이니까 뭐 당연히 제가 부족해서 뭐 거기까지 못 간 것도 있겠지만 그 가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조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일반 학생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13살 때부터였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한 장에 10원 하는 이제 음식점 전단지를 아파트 손잡이에 붙이면서 아르바이트가 끊인 적이 없었던 삶이었어요. 뭐 PC방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뭐 예식장, 뭐 배달,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일 땐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키가 큰 편이어서, 뭐 인력사무소 같은 데도 고등학교 때는 많이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돈을 버는 거에 조금 쫓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모습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뭔가를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제 연봉을 많이 이제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 더 돈에 이렇게 중심을 가져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당시에 학자금 대출도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생활하면서 드는 돈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끼고 아낀다고 하는데도 대학교를 근데 이제 대출로 다니니까 이자가 이제 나중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자가 몰려오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조금 제일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그때 아픈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이제 대출 이자를 갚고 원금도 갚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프기 직전에 이제 뭐 이제 집을 좀 구해야 됐는데 이제 학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청천벽력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또 저금을 또 열심히 해야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뭐 내 집 마련이나 결혼 뭐 등의 그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경제적인 부분에 항상 그렇게 목을 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들었을 때 또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또 당시에 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또 미래를 꿈꾸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네. 그렇게 열심히 본인과 어떤 함께하는 사람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암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암이라는 걸 딱 들으셨을 때 그때 혹시 심경이 어땠는지. 처음 진료실에서 이제 제가 제약 영업을 했으니까 유대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좀 피곤했고 이래저래 저렇게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당시엔 전혀 암인지 몰랐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돼서 CT를 촬영한 건데 저는 위에 문제인 줄 알았어요. 밥을 못 먹어서. 근데 그래서 뭐 이제 좀 원래 성격이 요란스러우니까 뭐 까불면서 또 친근하게 과장님 저 별일 없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너 암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 뭐 CT 찍었는데 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신장암은 CT 사진만 봐도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 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걸 떠나서 크기가 너무 커서 너 지금 되게 큰 병원 빨리 가야 된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한 1, 2분 정도 아무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한 1분 정도 있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고 이제 바로 설명을 듣고 이제 진료실을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시해 주신 대로 큰 병원들에 이제 예약 전화를 넣고 한 5군데 정도 전화를 먼저 넣어놓고 그리고 날짜를 정리를 한 다음 회사에 보고를 했죠. 검사해보니 암인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병가를 써야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알았다. 그럼 호영아 오늘은 일 그만하고 복귀해. 그래서 그때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조치는 다 취했고 제가 지금 이 순간 더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부모님 생각도 나고 뭐 또 그때 뭐 미래를 같이 이제 뭐 생각하렸던 뭐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 뭐 친구들 생각도 나고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긴 했는데 조금 외면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또 슬픈 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뭐 긍정적인 편이기도 하지만 암이 가져간 게 있는 만큼 그 빈자리에 또 두고 간 게 있어서 또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방금 호영님께서 그 겨울 저녁날 주차장에서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암이 가져간 것도 있지만 그 빈자리에 두고 간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당시에 딱 느낀 건 아니지만 그 일이 있고 이제 내가 투병을 하게 됐다라는 걸 이제 사실적으로 인지했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시간이 굉장히 유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고민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거든요. 그런데 이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 뭔가 그런 타인이 정해준 평균과 어떤 경제적인 그런 볼륨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암 투병을 하면서 그것들을 제 암세포가 싹 보자기에 싸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평균이라든지 내 집 마련,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결혼, 출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목표였는데 그런 목표가 조금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에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남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남겨둔 것 같고 그런 질문 덕분에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입고 싶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만 29이었으니까 거의 30년을 살면서 인간 정오용으로 살았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좀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죽은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마련이지만 제가 욕망한 게 뭔지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부족해. 돈은 항상 부족하고 라는 그냥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은 부족하다에 나는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암세포라는 친구가 저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남겨두고 간 것 같아서 그 질문을 통해서 조금 축복받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호영 작가님의 어떤 인터뷰 영상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말씀하신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다들 불안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암을 마주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몰랐던 나의 취향도 생기고 그 빈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하게 되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좀 그 취향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늘 바라는 어떤 행복이나 삶의 기준의 평균치를 암이 보자기에 싸듯이 싹 가져가 버리면서 그 당시에 이전에 암을 마주하기 이전의 삶에서 느꼈던 어떤 삶의 불안함을 같이 가져간 거잖아요. 네. 혹시 그 이후에 다른 불안이 찾아오신 적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불안이 없는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 보통의 사람은 불안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뭐 그런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 뭐 타인이 욕망하는 것들을 암세포가 보자기를 싸서 가지고 가서 그것에 대한 불안은 없어졌지만 저에겐 또 새로운 불안이 생겼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투병 중이니까요. 이제 투병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생존에 대한 불안이 새롭게 찾아왔거든요. 그 생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면서 제가 이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모토가 떠오르게 된 건데 처음에 개복 수술을 하고 이제 임상시험을 하러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기간 동안 제 내면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 의사 선생님을 보고 와요. 그래서 검사를 했고 정호영 씨 3주 뒤에 봅시다. 지금 괜찮네요. 3주 뒤에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건강이 최고지. 아프지 않아야지. 뭐 돈 다 필요 없다. 하고 1주차가 지납니다. 그리고 2주차가 되면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 보고 왔잖아요. 근데 2주차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네. 뭔가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은 해야 이 삶을 이어갈 텐데 돈을 어떻게 벌지? 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3주차가 되고 병원에 가기 이제 4주차에 병원에 가고 3주차가 되면 돈 또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든 또 돈을 벌 방법을 찾으려고 이게 왜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니까
돈에서 오는 불안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사실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고 또 투병을 해서 제가 암 환자가 됐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거든요. 제 마음은 변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떼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1주차에는 건강하면 괜찮지, 2주차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3주차에는 돈 하다가 4주차가 돼서 의사 선생님을 보면 또다시 건강이 최고지,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거를 1년을 반복을 했어요.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월세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계속 이 주차별로 생활이 달라지는데 제가 여기서 왜 월세로 사는 삶이라는 모토를 가지게 됐냐면 삶이 유한한 거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거듭하고 회차를 거듭하면서. 그래서 임상시험을 시작할 때는 사실 아프기 전이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임상시험 1년을 거치면서 끝날 쯤에는 조금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당연히 돈 벌어야죠. 하지만 그게 내 건강을 해치거나 내 삶을 파괴하는 수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치료에도 도움이 안 될 거고, 치료비 벌려고 돈 벌었다가 마음에 상처 있거나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 그게 더 안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시간을 나에게 유리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호영 씨, 오늘 괜찮으니까 우리 3주 뒤에 볼까요? 라는 이야기가, 정호영 씨 3주는 지구에 확실히 머물러도 되는데 4주 넘어가는 거는 뭐 하지 마세요. 그때 또 검사를 해서 여기 더 체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월세로만 지구에 살 수 있다고 느낀 거죠. 이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을 내가 지구에 체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불안을 좀 덜어내게 된 것 같아요. 허영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절대 비할 바는 절대 안 되지만 저도 그런 모먼트가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설날에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들으시고 엄청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친구분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머니가 되게 엄청 한이 조금 서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한 몇 주 전에 어머니 친구분이랑 일 때문에 다투신 거예요. 아이고. 갈등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채 풀지 못하고 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순간 모든 게 다 갑자기 정말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대구에서 올라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정해진 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 집 꼬라지를 먼저 봤어요. 설거지가 잘 되어 있는지, 네. 화장실은 좀 깨끗한지, 빨래는 잘 개어져 있는지, 쓰레기는 잘 버렸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라고 돌아보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흔적을 보면 그래도 얘 깨끗하게 잘 살았구나라는 네. 모습으로 꼭 기억에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자각하고 나서 한 1주차 동안에는 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와 너무 이게 생경한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또 그날 하루를 또 감사하게 살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막 그렇게 하고, 근데 1주차가 지나니까 나는 근데 이렇게 똑바로 살려면, 이걸 유지하려면 네. 나의 어떤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내 미래를 해야 돼. 네. 3주차 되면은 그래 그럼 나 뭐부터 할 수 있지? 네. 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그쵸. 그렇게 계속 또 흘러가더라고요. 네. 또 이게 또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나 유한함에 대해서 또 흐지부지 되게 되고 그 텀이 엄청 길어지게 되고 다시 또 엄청 불안의 굴레에 제가 또 파묻혀 있고 침잠되어 있더라고요. 늘 이거의 반복인 것 같은데 허영 작가님은 그 순간마다 불안을 다루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저도 당연히 불안하죠. 시시각각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것도 암이 준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제 힘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걸 조금 더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해결될 일이면 그건 불안할 일이 없는 거죠.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결하죠? 라는 거를 조금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사고가 넘어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럼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인지 내 건강이 먼저인지 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건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걱정을 하면 할수록 내 치료에만 도움이 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라거나 조금 다른 이야기의 예일 수 있는데 애초에 제가 수술방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병원에서 걸어서 나갈 수 있으면 지금까지 살았던 거랑 정반대로 살겠다. 그리고 무사히 깨어나게 되면 오늘 나는 여기 수술실 들어갈 때 죽은 거고 눈을 뜨는 나머지 삶은 덤으로 사는 거다. 덤으로 사는 건데 뭘 더 그렇게 욕심을 낼 수 있을까요? 그냥 보너스로 받은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불안해서 남들보다 빨리 좀 벗어나는 어떤 방패 같은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암 환자군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그냥 별게 아니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예를 들어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 이건 안 되겠죠. 이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불안할 게 없는 게 먹으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뭐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뭐 비용이나 이런 걸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편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일들은 제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일보다 제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암을 방패 삼아 불안해서 조금 빨리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아까 한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암이라는 것을 마주한다고 해서 어떤 큰 계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뭐 어떤 많이 과정이 바뀌었죠. 정반대로 있겠죠. 바뀌었죠. 모든 것들을 다르게 감각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이야기로만 들어도 아무리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이라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네. 좋은 쪽으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쪽으로 네. 다시 한번 제 고민들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좋죠. 그럼 여기서 주제를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제 진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제 대학교 후배랑. 근데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결혼식 이후에 촬영 일정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너무 즐거운데 죽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이 반가운 사람들 중에 아무도 데려갈 수 없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으며 냅킨 한 장 여기서 내가 갖고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